그리스 문화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 이럴 경우에 영웅이죠. 영웅을 유혹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성이 주체가 아니라 여성은 타자이고 객체이며, 그때 여성이 남성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은 유혹이다. 그 세이렌들이 있는 해협을 건널 때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 귀를 막게 하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묶어서 그 해협을 무사히 건너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왜 오디세우스는 귀를 막지 않을까요? 오디세우스는 그 치명적인 유혹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경이라고 합니다. 세종사이버대 교양학부 교수이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와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술과 역사, 또 예술과 사회, 예술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강의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위로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우울과 불안이 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스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운동도 있고 여행도 있고 취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예술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또 예술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안과 또 그런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 그런 류의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예술의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예술에 관련돼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에서 예술 인간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다양한 생로병사라던가 삶의 일상이라던가 여러 관점에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거기서 펀파탈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목을 진정 나쁜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붙였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거의 현대가 시작될 때까지 예술을 창작하는 주체도, 또 예술 작품을 예술가에게 창작하기를 청탁하는, 요구하는 주체도 남성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이나 또 예술의 창작을 부탁하는 사람이나 모두 남성이다 보니 예술 작품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타자, 객체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회화에서 그렇습니다. 회화에서 여자는 철저하게 타자이고 객체인 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 당시 근대 이전 또는 근대가 시작된 후에도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회화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왜 하필 나쁜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실제로 예술 작품에서 근대 이전까지 많은 경우 남성을 유혹해서 남성을 타락에 빠뜨리거나 남성으로 하여금 파국을 맞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존재로 여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등장하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예술 작품 속에서의 여성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브와 성모 마리아인데, 사실 이 이브와 성모 마리아를 보면 교회에서 여성에 대한 시각이 조금 이율배반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최초의 여성인 이브는 아담을 유혹해서 그를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결과로 낙원에서 추방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이 아담과 이브라는 그림을 보면 많은 그림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머리를 막 긁적이면서, 우리가 특히 남자가 머리를 만지는 행동은 언제 합니까? 망설일 때, 뭔가가 확신이 없을 때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것은 이거 이래도 되나? 조금 주저되는데? 라는 식의 자신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확신에 찬 듯한 표정으로 선악과가 달린 사과로 묘사한 것 같아요. 나뭇가지를 확 잡아당겨서 선악과를 하나 따서 자신 있게 아담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행동을 하는 주체는, 그 행동을 리드하는 주체는 이브잖아요. 지금 화가는 이 낙원에서의 시간을 황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양편으로 많은 이 낙원에 사는 동물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낙원에서의 황혼은 이 두 사람에게, 낙원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 낙원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그리고 풀이 죽은 동물들은 이들에게 남은 낙원에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동물들은 다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에 보시면 까만 뱀이 보이잖아요. 그 뱀이 이브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이 여성을 보는 또는 교회가 여성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여성은 유혹에 약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림이 해주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 또 이런 시각으로만 여성을 성경이 보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죠. 성모라는 가장 뭔가 지고지순한 모성과 성스러움과 여성다움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여성이 또 성경에 존재하잖아요. 등장하잖아요. 라파엘로가 그린 초원의 성모라는 그림은 제가 성모자를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라파엘로가 1483년생이니까 23살? 22살 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야말로 천재 예술가의 어떤 그 천재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인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일단 성모를 쳐다보게 됩니다. 성모는 시선을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아기 예수를 손으로 안고 세례 요한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그림을 볼 때 자연히 성모의 얼굴에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을 한번 보게 되고, 자, 여기서 무릎을 꿇은 세례 요한은 지팡이 모양의 십자가를 예수에게 바치고 있죠. 그 십자가를 받음으로써 예수는 자신이 순결한 희생자로서 사명을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모는 여성스러움, 미인이죠. 네, 미인이고 고귀함, 우아함, 모성 또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인 예수가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 결코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슬픈 운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말의 슬픔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여성성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얼굴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루카스 크라나의 그림, 그 다음에 라파엘로의 그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다 16세기 초반에 그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성경이 여성을 보는 이율배반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뿐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예술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도 비슷한데, 그리스 문화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 이럴 경우는 영웅이죠. 영웅을 유혹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성이 주체가 아니라 여성은 타자이고 객체이며, 그때 여성이 남성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은 유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자신의 그 트로이 전쟁을 승리하고 자신의 왕국인 이타카로 돌아가기 전에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서 10년 동안 바다를 헤매는 이야기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후속편인 오디세이아입니다. 근데 이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겪는 많은 모험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하는 세이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이렌들이 있는 해협을 건널 때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 귀를 막게 하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묶어서 그 해협을 무사히 건너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왜 오디세우스는 귀를 막지 않을까요? 오디세우스는 그 치명적인 유혹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귀를 막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죠. 그러나 세이렌의 노랫소리라는 치명적인 유혹, 그것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유혹을 받는 순간 남성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을 한번 겪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드레이퍼라는 화가가 그린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을 보면 세이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반인 반어예요. 그런데 영국 화가인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을 보면 여기서는 세이렌이 반인 반조 새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리스 항아리에서 보면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에서 세이렌은 새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반인 반조가 맞아요.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세이렌을 반인 반어로 알고 있는가? 세이렌이 노래를 할 때 조금 더 그 노래를 유혹적으로 하려면 류트를 타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새는 류트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프 같은 악기를 연주하려고 해도 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반인 반조보다 반인 반어가 더 관능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서히 새였던 세이렌은 인어의 모습으로 변화했다라는 이야기죠. 두 이야기 모두 고대 그리스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시선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객체이고 여성은 타자이며 남성을 유혹하는 역할, 그리고 본인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속설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여성은 악하면서 약하다 이야기를 두 서양 문명의 원류가 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은 사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고대부터 근대 이전까지 많은 어떤 서양 문명은 남성의 힘에 의해서 개척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남성처럼 힘을 쓸 수 없는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순히 문제는 이것이 부정적인 시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유럽 이라는 사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여성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인 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녀 사냥이죠. 1400년부터 1775년까지 유럽에서 마녀로 희생된 여성의 숫자는 최소한 5만 명입니다. 마녀 사냥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고, 그 다음에 그 여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재판 같은 과정도 없이 마녀로 한번 몰리면 일방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의 결과는 보통 화형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마녀로 몰린 여성을 마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을 때 마녀의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언하고 악마와 교접하며 빗자루나 어떤 무언가를 타고 날아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절벽에서 밀었을 때 여성이 날아가면 그는 마녀이기 때문에 잡아서 화형당했겠죠.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한 겁니다. 여성은, 마녀로 몰린 여성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죽음밖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녀는 왜 날아갔을까? 날아간다라는 것이 일단 솥단지에 많은 것을 넣고 끓여서 그 김을 보고 미래를 예언한다. 그 다음에 밤에 악마와 교접한다.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날아간다. 이런 것들이 마녀의 특징인데, 마녀는 왜 날아가는가? 이 날아가는 어떤 여성 전사에 대한 전설이 기독교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게르만 설화에 있었어요. 게르만 설화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예술적인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오페라로 만든 유명한 이야기가 아리알트 바그너의 링 시리즈인데, 그 링 시리즈의 제목을 보면 라인의 황금, 발키레, 지그프리트, 신들의 황혼이라고 해서 발키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발키레는 여전사이고, 싸우다가 죽은 전사들의 영혼을 그들의 영원한 어떤 그 궁전인 발할라로 데려가는 것이 발키레 역할입니다. 그래서 발키레라는 여전사들은 날개가 있고 날아가요. 이 이야기가 고대 게르만 설화에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전래하기 전에 만들어진 게르만 설화에 발키레의 전설이 존재하고 있었고, 고대의 민간 신앙이나 민간 설화는 기독교가 전래하고, 기독교가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죠. 서기 392년에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래 유럽의 공식적인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가 되나, 이후에도 이런 민간 신앙들은 상당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민간 신앙, 민간 설화들이 마녀의 이야기와 합쳐진 것이 이제 마녀가 날아가고 헛단지에서 그 나오는 김을 보고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된 것이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그 전까지 믿어졌던 많은 다양한 다신교라던가 민간 신앙을 로마 황제가 금지했다고 해서 그 신앙들이 갑자기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1700년대 초반까지 교황청의 묵인하에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믿어집니다. 교황청은 마녀 사냥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녀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악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절대적인 선이죠.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려면 그 선과 대비하는 절대적인 악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악이 존재했을 때 절대적인 선이 더 빛나게 되어 있죠. 16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보면, 맥베스 초반에 맥베스와 뱅코라는 용감한, 그리고 덩컨 왕에게 충실한 두 장군 앞에 마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맥베스의 잘못된 욕망이 싹트면서 그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맥베스라는 희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3명의 마녀잖아요. 그리고 맥베스는 1600년대 초반에 쓰여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1600년대 초반에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런던의 시민들 앞에서 공연될 때
때 마녀 사냥에 대한 광범위한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마녀의 존재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린 애칭에 보면 마녀의 모습이 실제로 등장하는데 이 마녀는 지금 염소를 거꾸로 타고 빗자루를 끼고 뭔가 주문을 외우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듀러를 비롯한 유럽인들은 실제로 마녀의 존재를 믿고 있었을 거예요. 마녀를 그린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마녀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마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마녀를 그림으로 그린다던가 뭐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같은 화가인 듀러가 그린 이 4명의 여자 혹은 네 마녀라는 그림에서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마녀의 존재를 실제로 믿었다기보다도 오히려 여성의 누드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데 그림으로 그릴 핑계가 필요하지 않았나, 구실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듀러가 그린 4명의 여자 혹은 네 마녀가 1497년에 그려졌는데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후에 그려진 루벤스의 산미신을 보면 듀러의 그림과 구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여성의 누드를 그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루벤스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고, 1400년대 후반부터 15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듀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성의 누드를 그리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약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여성의 누드를 그릴 때 그림의 주제를 마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림에서 그려진 것처럼 마녀 사냥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벼운 주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화형당했고 특히 독일어권에서 마녀 사냥에 의해서 화형당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의 1400년대, 1500년대는 그렇게 편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쟁이 있었고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1520년대부터 1570년대까지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의 주장을 믿었다가 결국 루터에게 배반당하고만 많은 농민들의 농민전쟁, 농민반란이 있었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00년대 후반부터 1600년대 중반까지 유럽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는 기근도 있었고 삶의 조건이 훨씬 더 지금보다 각박했던 데다가 팬데믹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팬데믹의 유행은 1348년부터 1352년 사이에 그 흑사병의 대유행이지만 그 후로부터 잊을 법하면 그런 알 수 없는 전염병의 대유행이 있었어요. 우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의 세계적인 전지구적인 팬데믹의 감염이라는 대재앙을 맞았을 때 지금은 벌써 그 기억이 아득하지만 그 당시에 사실 코로나라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질병에서 현대의학은 생각보다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으로도 새롭게 나타난 전염병을 퇴치하는데 현대의학도 별로 힘을 쓰지 못했다면 과거에는 그 알 수 없는 병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그런 공포가 있을 때마다 세계의 종말이 다가왔다. 두려움을 사람들은 갖게 되고 그런 두려움을 사회적 약자인 마녀, 특히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 투사함으로써 대대적인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마녀를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마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이유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중세와 근대 이전까지 여성이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될 전사들이 필요했고 병사들이 필요했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평시에 농업의 기계화 이런 게 안 돼 있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도 아이들의 절반가량이 태어나자마자 1년 이내에 죽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은 결혼해서 많은 아이들을 생산해야만 했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혼자 사는 나이든 여자는 그런 자연의 법칙에 반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혹한 마녀 사냥이 용인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에 대해서 그 당시에 1400년대, 1500년대 여성에 대한 시각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브뤼셀에 있는 벨기에 왕립미술원에 있습니다. 디에릭 보우츠라는 화가가 그린 황제 오토 3세의 판결이라는 2장짜리 그림인데, 이 2장짜리 그림은 연결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토 3세의 아내가 지금 여기 이 담 너머에 있는
얘기하는 이 두 명이 오토 3세의 아내인 왕비와 그의 정부입니다. 이 오토 3세의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하가 그 이야기를 오토 3세에게 이야기했는데, 직고했는데, 오히려 왕비는 그 이야기를 한 신하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처형당하게 만듭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흰 옷을 입고 끌려가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옳은 바른 말을 하는 신하이죠. 그 신하는 끌려가면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림에서 신하가 처형당했습니다. 참수당했죠. 망나니에게 목을 신하의 아내가 받아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의 아내는 황제에게, 오토 3세에게 가서 자신의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제는 그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하의 아내는 숯 사이에, 빨갛게 달궈진 숯 사이에 있었던 철제 막대를 손으로 집어요. 지금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철제 막대를 이 아내가 손으로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아내의 손은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뜨거운 회막대를 짚고 있는데도 지금 아내의 표정은 평온하잖아요. 전혀 뜨겁지 않다는 듯이. 이 기적을 보고 황제는 죽은 신하와 신하의 아내가 결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아내의 부정을 깨닫고, 지금 멀리서 보시면 황제의 아내 왕비가 화형당하고 있습니다. 왕비를 화형에 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이 모두 두 장의 그림에 마치 서사처럼 펼쳐져 있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지만, 사실 저는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여자에 대한 시각이 여자가 얼마나 함부로 다루어져도 되는 존재였으면 이렇게 신하의 아내에게 뜨겁게 달구어진 쇠막대기를 잡는 고문이 예사로 행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수상적인 여자를 마녀로 불태우는 행위가 당시에는 예사롭게 행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마녀 사냥은 거의 16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금지가 되었고, 그리고 또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 다음에 또 신성로마 제국의 여왕제였다고 할 수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차례로 마녀 사냥을 금지하면서 마녀 사냥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마녀 사냥이 금지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마녀 재판이라는 것은 일종의 한 지역에서 행해진 사적인 제재입니다. 그런데 중앙 집권제가, 황제나 왕의 직접 통치가 많은 곳에 구석구석 미치게 되면 사적인 제재가 자연스럽게 금지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리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마녀에 대한 미신도 사라졌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지역에서는 1700년대 초반까지도 마녀 재판이 행해졌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여성 중에서도 이런 마녀 재판에 넘겨진, 마녀의 누명을 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잔다르크죠. 잔다르크는 1431년에 19살의 나이로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결국 루앙에서 화형당하는데,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여성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삐뚤어진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다르크는 1412년에 이제 동레미에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양을 치는 처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100년 전쟁의 와중에 있었고, 100년 전쟁에서 유리했던 쪽은 침략자 편인 영국입니다. 영국은 당시에 롱보우라고 불리는 장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장궁은 200m 전방에서 쏘아서 말탄 기사의 허벅지를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였어요. 프랑스 기병대, 프랑스 보병이 가지고 있었던 석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일방적으로 영국에게 밀리고 있었고, 그 와중에 영국왕 샤를 6세가 사망합니다. 왕세자인 샤를이 샤를 7세로 즉위하려면 랭스 대성당에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국왕들은 전통적으로 다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랭스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길목인 오를레앙을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세자 일행은 랭스로 가지 못하고 왕으로 대관하지 못하고 점점 더 그 프랑스
내부의 분위기가 영국 쪽으로 쏠리고 있었어요. 왕세자 본인도 자신이 아니라 영국 왕에게 프랑스 왕위를 넘기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16살인 잔다르크가 양을 치다가 하늘에서 성녀 카타리나와 성 미카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오를레앙을 수복하기 위해서 왕세자에게 갑니다. 왕세자에게 군대를 받아서 본인이 군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군대를 이끌어서 오를레앙 수복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세자 일행은 무사히 랭스로 입성하게 되고 왕세자 샤를은 샤를 7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잔다르크의 효용이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어찌 보면 본인의 역할을 샤를 7세가 왕에 즉위하면서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샤를 7세는 점점 더 잔다르크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1429년에 부르고뉴군과의 전투에서 잔다르크가 부상을 입고 부르고뉴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당시에 장군이라던가 귀족이나 왕족이 포로로 잡히면 몸값 협상을 해서 몸값을 받고 인질이었던 장군이나 귀족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부르고뉴군은 처음에 프랑스군에게 잔다르크의 몸값을 넘겨달라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샤를 7세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부르고뉴군은 이번에는 영국군과 교섭을 해서 영국군에게 잔다르크의 몸값을 받고 그녀를 영국군에게 넘기게 돼요. 영국군은 잔다르크에게 마녀의 굴레를 씌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샤를 7세가 왕이 된 것은 잔다르크의 도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잔다르크가 마녀라면 마녀의 도움을 받고 프랑스 왕이 올랐다라고 하면 정통성은 크게 훼손되는 거잖아요. 1년이 넘는 잔다르크의 이단 재판, 마녀와 이단의 죄를 잔다르크에게 씌우기 위한 재판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성녀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이 사탄의 음성이다. 라고 이제 친영국 쪽의 신학자들은 주장했죠. 잔다르크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머리를 깎고 갑옷을 입고 군대를 지휘했다라는 것도 자연의 법칙에 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넘는 재판에서 잔다르크는 47명의 신학자와 싸워야 했는데 잔다르크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글도 읽지 못하는 처녀가 47명의 신학자와 싸울 수 없었겠죠. 47명의 신학자 중에 42명이 그녀가 이단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531년에 19의 나이로 잔다르크는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은 마녀라는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 점만 보아도 당시에 1500년대 1400년대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어떠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고 뭔가 남성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나쁜 여자라는 굴레를 쓰지 않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셈입니다.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순종적으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이단이나 마녀라는 누명을 쓰기 대단히 쉬웠고 그 누명을 한번 쓰면은 죽음밖에 그 갈 길이 없었던 것이죠. 성경 속에도 판무파탈이 존재했나요? 나쁜 여자의 이야기는 사실 그런 성경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등장하지요. 잔다르크 이야기를 다시 하면 잔다르크는 1920년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성녀로 시성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고 프랑스라는 국가를 표현하는 어떤 이미지는 마리안느라는 젊은 여성인데 그게 아마 잔다르크에서 유래됐다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잔다르크의 희생은 어찌 보면 초대 기독교의 순교자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녀는 또 젊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민중의 힘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아무튼 확실한 것은 그렇게 역사에서는 잔다르크가 결국 핍박받고 화형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면서 19살의 나이로 처형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었다라는 점이겠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판무파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구약 성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과 델릴라 이야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삼손은 유대인의 족장이고 엄청나게 힘이 셌습니다. 많은 블레셋인들이 이 삼손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삼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유대의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블레셋인들은 삼손을 이기기 위해서 아름다운 젊은 미녀 델릴라를 삼손과 결혼시킵니다. 모든 영웅이 그랬듯이 삼손도 여성에게 약했거든요. 델릴라는 계속 삼손의 엄청난 힘에 근원을 묻게 되고 삼손은 이리저리 대답을 회피하지만 마침내 어느 날 델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깎은 적이 없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잠들었을 때의 틈타서 델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깎고 블레셋 병사들을 부르게 돼요. 블레셋 병사들은 삼손을 체포하고 그의 눈에 나무못을 박아서 장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삼손은 연자방아를 돌리는 노예가 되죠. 시간이 흘러서 삼손은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게 되죠.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많은 신 중에 한 사람인 다곤 신의 축제일에 삼손을 눈먼 삼손을 끌어내요. 이제 삼손을 조롱하면서 즐기려고 하는 것이었죠. 삼손은 기도를 하고 다곤 신의 그 신전에 양 기둥을 밀어서 넘어뜨려요.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에 그는 다시 힘이 세졌던 것이죠.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때까지 삼손이 죽였던 그 모든 블레셋인의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무너진 신전 덩굴에 깔려서 죽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어찌 보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비극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삼손의 장엄하면서 비극적인 일생,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아름답지만 사악한 여자 델릴라의 이야기는 많은 예술가들의 어떤 영감을 자극하는 그런 소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 루벤스가 그린 이 삼손과 델릴라라는 그림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고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지금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삼손이 잠들었는데 델릴라가 이발사를 불러서 삼손의 머리를 깎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발사가 손을 이렇게 양쪽을 X로 겹쳐서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깎고 있거든요. 복잡한 동작을 보면서 우리는 저절로 삼손이 지금 금방이라도 눈을 뜨지 않을까,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델릴라가 빨간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문간에서는 지금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았던 1600년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삼손을 꽁꽁 묶고 그의 눈에 나무못을 박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눈에서 철철 피가 쏟아질 텐데 이 붉은 치마가 금방이라도 삼손의 눈에서 쏟아져 나올 피처럼 생각이 되죠.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중동에서 벌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화가는 여기에 중동풍의 이국풍의 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델릴라의 아름다운 미모 뒤로 아이든 노파의 모습이 수수께끼처럼 드러나 있죠. 이 수수께끼 같은 노파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델릴라의 모습이, 겉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우나 그의 속마음은 이 노파의 모습처럼 음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델릴라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 오래지 않아서 이 노파처럼 추하게 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의 보랏빛 커튼이 쳐져 있고 삼손의 허리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에 차 있어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극적인 드라마를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루벤스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나중에 영국 왕 찰스 1세의 궁정화가가 된 반다이크인데, 반다이크가 이 그림의 후속편을 그렸습니다. 두 작품을 보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 하면 루벤스의 그림에서는 영웅과 악녀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다이크가 그린 후속편에서 삼손과 델릴라는 영웅과 악녀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힘에 의해서 헤어져야만 하는 슬픈 그런 남녀입니다. 삼손은 막 끌려가면서도 한사코 델릴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애절한 표정으로 델릴라를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손, 델릴라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델릴라도 뭔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삼손을 넘겨줬지만 삼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저 델릴라의 뒤편에 지금 노파의 얼굴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그림이 진짜 이 그림의 후속편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 노파도 좀 놀란 듯한 얼굴입니다. 그러면 반다이크가 그린 이 삼손과 델릴라에서는 루벤스의 그림처럼 극적인 드라마는 좀 더 덜하지만 대신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픈 운명의 남녀가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림은 반다이크의 그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삼손과 델릴라보다 한층 더 그로테스크한 악녀가 한 명 더 성경에 등장하죠.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살로메라는 여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친척이고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예수의 등장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서양 미술에서 이런 성경 속의 인물들이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 지금 티치아노의 그림처럼 살빛이 좀 검어요. 이렇게
좀 탄 듯한 햇빛을 탄 듯한 그런 피부색입니다. 예수와 나란히 등장할 때도 세례 요한의 피부색이 더 검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선크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를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피부가 짙고 살빛이 짙고, 광야에는 당연히 미용실도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낙타터옷 같은 짐승의 털 가죽을 두르고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도 십자가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례 요한과 그 살로메의 이야기는 성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헤로데 왕의 왕비인 헤로디아스가 이혼을 하고 헤로데 왕과 결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거세게 헤로디아스 왕비를 비난하고, 왕비의 비난을 못 이긴 헤로데 왕은 세례 요한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둡니다. 헤로디아스 왕비는 남편에게 요한을 처형하라고 하지만 당시에 요한이 원체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헤로데 왕은 감히 그를 처형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궁정에서 연회가 열리고 헤로디아스 왕이 데리고 온 딸 살로메가 7베일을 벗는 선정적인 춤을 춰요. 그 춤에 반한 헤로데 왕은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로메는 이제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 의논을 했고, 어머니인 헤로디아스 왕비는 은쟁반에 받쳐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정하라고 해라 라고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은 그대로 이제 왕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죠. 헤로데 왕은 크게 당황하면서 그 조건을 철회한다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헤로디아스 왕비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 살로메는 은쟁반에 받쳐진 요한의 목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로테스크한 이야기죠. 은쟁반에 받쳐진 남자의 목이라니. 근데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헤로디아스 왕비가 데려온 딸 소녀라고만 나와요.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에는 살로메와 헤로디아스 왕비 때문에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반대파의 반발을 두려워한 헤로데 왕이 이제 요한의 처형을 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악녀 살로메 이야기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관능적인 춤을 추고 그 춤의 대가로 그 은쟁반에 받쳐진 세례 요한의 목을 받는다 라는 이 악녀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그 그림을 그렸고, 또 리알트 슈트라우스라는 오페라 작곡가가 그 살로메를 주인공으로 한 단막 오페라 살로메를 작곡하기도 했거든요. 이 카라바초가 2장의 요한의 목을 받는 살로메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1607년의 그림의 후속편이 1609년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1607년의 그림에서 망나니가 막 요한의 목을 은쟁반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에서는 목을 이미 놨어요. 그리고 뭔가 관조적인 표정으로 목을 이 망나니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라바초라는 화가는 이제 다들 아시는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실제로도 악당이었습니다. 추기경들의 그런 비호를 받으면서 몹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606년에 파르네제 근위대장의 아들을 우발적인 다툼 끝에 살해하게 돼요. 벌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인은 살기 위해서 나폴리로 도망갔다가 몰타까지 갔고, 몰타에서 성요한 기사단에게 청탁을 받아서 몰타 성당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린 대형 제단화로 인정을 받아서 기사단의 일원이 되기까지 하지만, 다시 동료 기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몰타에서 도망 나오게 돼요. 그리고 교황에게 계속 자신의 사면을 청원해서 결국 카라바초의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던 보르게세 추기경이 교황에게 사면을 받아내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오던 중에 자신에게 뭔가 원한이 있었던 사람이 보낸 패거리인 것 같아요. 정체불명의 패거리에게 치도곤을 당하고 병이 나서 로마로 돌아오지 못하고 39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뛰어난 천재 예술가이자,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카라바초처럼 실제로 살인까지 한 악당은 정말로 드물어요. 희대의 악당인 그런 인물인데, 이 두 그림 모두 자신이 직접 사람을 죽인 후에 그린 그림. 이 두 그림에서 살로메의 표정을 보면 1607년 그림에는 짐짓 살로메가 자신의 이 받쳐든 쟁반에 놓이는 요한의 목을 외면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살로메가 살짝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어둠이 더 짙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을 강렬하게 대조함으로써 그림의 많은 부분을 어둠에 잠기게 하고 밝은 부분을 도드라지게 해서 그림의 연극적인 느낌을 강화시키는 수법을 키아로스크로라고 합니다.
명암이란 뜻이에요. 카라바초가 처음으로 사용한 기법인데 키아로스크로 기법이 이 1609년의 살로메 그림에는 굉장히 짙어져 있죠. 두 그림 모두에서 가운데에 노파의 얼굴이 눈에 띕니다. 이 노파는 무슨 의미인가? 사람을 죽인 망나니도, 그 다음에 그 목을 받는 살로메도 사라진 죽어버린 생명에 대해서는 그 어떤 후회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 노파만이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는 표정입니다. 그러면 이 노파의 얼굴은 늙고 추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림 속의 등장인물 중에서 노파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한마디로 이 카라바초의 그림에서 악의 얼굴은 평범하다. 또는 악의 얼굴은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티치아노가 그린 요한의 목을 받는 살로메. 저는 이 그림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 속에서 살로메는 목을 이렇게 한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에서 약간 이미 죽어버렸지만 이 남성에 대한 연애 감정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리얼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오페라 살로메, 그리고 그 살로메의 원래 원작을 쓴 사람은 오스카 와일드인데 작품을 보면 살로메라는 여성은 모든 남성이 살로메에게 추파를 던져요. 모든 남성이 살로메에게 추근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 세례 요한만이 그녀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살로메가 반한 남성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막 매달리지만 요한은 살로메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저주하면서 자신이 자진해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본인이 도저히 자기가 흠모하는 요한이라는 남자를 가질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살로메는 결국 남자를 죽게 만들고 죽은 남자를 가지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오페라 살로메, 그 다음에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의 내용입니다.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에서 살로메는 피 묻은 요한의 목을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당신의 입술에 키스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한 헤로데 왕이 살로메를 끌어내서 처형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페라의 막이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지극히 20세기적인 이야기죠. 여성의 관능으로 남자를 정복하고 남자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티치아노의 그림은 1500년대에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로메는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소유하지 할 수 없었던 남자를 죽여서 자신의 품에 안았어요. 지금 살로메의 눈빛을 보면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남자야 라는 식의, 그리고 승리의 눈빛이거든요. 살로메를 쳐다보고 있는 조금 더 살로메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하녀가 왼편에 있어요. 하녀의 눈빛을 보면 뭔가 이 살로메를 대단하다, 경외하는 듯한 눈빛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를 소유한 순간 살로메의 온몸에서 빛나는 여성성을 이 하녀는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500년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죠. 오히려 19세기 말 비어즐리가 그린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에서 오히려 현대적인 자신의 관능으로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를 죽게 만드는 그런 살로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500년대에 그려진 티치아노의 그림에서 현대적인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 애증과 교차하는 그런 살로메의 복잡한 심경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세기 말에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이 되고 또 그게 오페라의 대본 리브레토가 된 것인데 오스카 와일드가 희곡을 쓰면서 특히 참조했던 그림이 귀스타프 모로라는 이제 상징주의 화가가 그린 이 살로메의 춤과 요한의 환상이라는 작품이라고 해요. 뭔가 동방의 느낌, 그런 오스만 투르크 궁정 같은 곳에서 살로메가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거 남성들이 생각하는 여성들의 모습, 인식은 어땠나요? 판파탈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근대 이전의 판파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녀라던가 살로메, 델릴라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근대 이전에 만들어지고 또 근대 이전에 통용되었던 판파탈의 이야기죠. 근데 산업혁명이 완수되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권력이 귀족에게서 부르주아로 넘어가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고전적인 판파탈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판파탈은 존재했어요. 실제로 판파탈은 존재했습니다. 마네가 그린 이 오페라 극장의 갈면무도회라는 그림, 그 다음에 마네의 절친이었던 드가가 그린 발레 무대 리허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마네의 그림을 보면 오페라 극장에서 무도회가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오페라 극장은 뭔가 그런 사회적 사교의 장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다 검은 옷에 실크햇을 쓰고 있어요. 남자들의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보이잖아요. 여자들이
드문드문 보이는데 이 여자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거의 무릎까지 올라온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짧은 치마는 속옷입니다. 여자들이 발목이 드러나는 스커트를 입을 수 있게 된 게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거의 속옷만 입고 이런 많은 남자들과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누군가 하면 극장의 여배우들입니다. 이 극장의 여배우들과 남자들이 왜 이렇게 극장에서 만났는가? 남자들은 자신의 정부가 될 여성을 찾고 있었고 이 여배우들은 자신들의 스폰서를 찾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여배우, 발레리나 이런 역할들은 예술가가 아니라 노동계층의 여성들이 갖고 있던 직업이었습니다. 상류층 여성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죠.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여성이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서 또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점원으로 일을 해도 여성은 남성의 절반밖에 급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인데 아무리 일을 해도 여성이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점점 더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더 빈곤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19세기 말의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그 여성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이었냐면 매춘이었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20세기 초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인구가 200만인데 그 중에서 5만 가까이가 매춘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여성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좀 놀랍죠. 물론 그것은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1888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런던의 이스트엔드에서 잭 더 리퍼라는 의문의 살인마가 5명의 여성을 차례로 살인하는 그런 희대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당시 런던의 많은 언론들이 선정적으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그 잭 더 리퍼가 죽인 5명의 여성들이 모두 매춘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벤 홀트라는 역사가가 쓴 더 파이브라는 책을 보면 그 5명의 여성들이 모두 빈곤층 여성인 것은 맞으나 그 5명 중에서 확실히 매춘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여성 1명밖에 없었다고.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빈곤과 알코올 중독으로 노숙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운명은 많은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 빈곤층 여성들의 최후로 빈곤층 여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몰렸던 운명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여성들을 모두 매춘을 하는 여성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 잭 더 리퍼의 희생자들을 매춘부다라고 알고 있었냐면 당시의 주류 언론과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시각이 그렇게 거리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매춘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루벤 홀트의 더 파이브라는 책을 제가 좀 읽어보시라고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가디언에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 이 책이 쓰여지는데 130년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잭 더 리퍼의 연쇄살인이라는 사실은 끔찍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잭 더 리퍼라는 살인마가 죽인 여성들이 한마디로 판파탈, 나쁜 짓을 하는 여자들, 단죄를 받아야 되는 여자들이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잭 더 리퍼의 이야기는 뮤지컬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투어의 이름입니다.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지금도 잭 더 리퍼라는 투어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의 여성을 죽인 행위가 그들이 설령 나쁜 일을 하는 여성이라고 해도 그 여성들이 죽임당할 만한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매춘을 했던 아니건 간에 그 부분이 사실 이 근대 산업혁명 이후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던 시각의 하류층 빈곤층 여성들을 보는 시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은 그런 운명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네의 그림에서 자신의 스폰서를 찾는 여배우들의 모습, 드가의 발레 무대 리허설을 보면 무대에서 거의 최종 리허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의자를 놓고 무대에 앉아서 좀 거들먹거리면서 이 발레리나들을 보는 남성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남성들은 아보네라고 불리는 극장의 후원자들입니다. 이 아보네들이 이렇게 무대에 앉아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 가면무도회에 등장했던 남자들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정부가 될 여성들을 발레리나 중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발레리나들 역시 노동계층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아부네들 사이에서 자신의 스폰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좀 생긴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한 남자들이라고 하면 뭐 이런 여배우나 발레리나들을 정부로 데리고 있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르주아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로 큰 돈을 번 부르주아들은 과거의 귀족이나 왕족의 위치를 대체한 사회의 지배계층이겠죠. 그런데 과거에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귀족이나 왕족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결혼한 여성, 아내 외에 정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는 그런 정부에게 주는 공식적인 칭호가 있었어요. 메트레상티드르라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 메트레상티드르는 국왕이 마음에 내키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비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정략 어떤 계약에 의해서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왕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국왕은 이혼하지 못해요. 국왕의 이혼이 얼마나 어려운가. 20세기에 찰스 왕세자로 오랫동안 있었던 현재 찰스 3세가 이혼하고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거의 한평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현대의 왕족조차 이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과거에는 당연히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부시가 그린 이 퐁파두르 후작 부인, 바로 이 퐁파두르 후작 부인이 루이 15세의 메트레상티드르입니다. 비스듬하게 자기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지금 누군가가 막 들어와서 문으로 막 시선을 보내고 있는 매혹적인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매혹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왕비들은 초상을 그릴 수조차 없었어요. 이 여성이 루이 15세의 왕비인 마리아 왕비입니다. 왕비와 달리 메트레상티드르 국왕의 애첩인 여성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매력적인 자신의 매력으로 국왕을 포섭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국왕과 귀족들이 이런 식으로 결혼 외의 여성들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정부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산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새로운 귀족이 된 부르주아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19세기 중반, 후반에 파리와 런던의 많은 부르주아들은 떳떳하게 자신의 정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제2제정 시기에, 그러니까 1851년부터 1870년까지 프랑스를 통치한 나폴레옹 3세가 이렇게 호화스러운 궁정 분위기를 즐겼기 때문에 부르주아들도 황제처럼 그렇게 호화스러운 취미를 갖고 자신들을 사치스럽게 사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에 대해서 고발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사회의 분위기를 꼬집는 그림이 바로 이 에드와르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그림입니다. 이 올랭피아가 1863년에 파리에서 전시되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파리지앵들이 분노하면서 이 그림을 우산으로 찌르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우산으로 찌를 수 없는 높은 무늬의 그림을 걸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그림이 왜 그렇게 파리지앵들의 분노를 샀는가? 야한 그림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해 살롱전에 입선한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보면 올랭피오보다 100배 더 야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은 우산으로 찌르려는 시도를 당시의 남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전통적인 누드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단 누드는 비너스라는 여신이고, 이 비너스는 남성들의 마음에 드는 수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당시의 살롱전의 관객들, 살롱전에서 그림을 사는 절대 다수는 남성이었을 테고, 남성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올랭피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랭피아는 일단 비너스가 아니고 이름이 있잖아요. 올랭피아라는 이름. 그림의 모델은 빅토린 메랑이라는 여배우이고, 마네가 그 자주 그림의 모델로 등장시켰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금 화장을 하고 머리에 꽃을 꽂고 목걸이, 귀걸이, 팔찌를 다 하고 있고 한쪽 발에만 비단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여성의 하녀가 꽃다발을 가지고 왔는데 그 꽃다발을 여성은 오만한 표정으로 무시합니다. 꽃다발은 아마도 이 여성의 고객이 보낸 것이겠죠. 그 고객은 남성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파리의 고급 콜걸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파리에서 성공한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정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공공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콜걸들은 수많은 그 애인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인들이 보낸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장식을 하고 값비싼 마차를 탔습니다. 애인들을 만나는 시간대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이 가장 좋은 시간에 애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콜걸의 지위가 용인되었고 높은 어떤 많은 남자들이 원하는 콜걸들은 그만큼 비싼 보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올랭피아라는 여성은 남성 고객이 보낸 꽃다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의 주인공은 여성이고 여성이 꽃다발이 상징하는 구애를 외면하고 있다. 라는 점이 당시 남성들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여성의 발치에 지금 뭐가 있냐면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도 이 흑인 하녀도 모두 여성의 올랭피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그렇게 콜걸을 돈을 주고 살 때 그 여성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수요가 있는 고급 콜걸은 이런 식으로 눈치를 봐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그림을 보는 남성 고객들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림이 야하기 때문에 당시의 남성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또 그림을 그린 마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훨씬 더 야한 그림도 얼마든지 살롱전에 걸릴 수 있었거든요. 이런 고급 콜걸들, 창부들이 남성 애인과 외출을 할 때 그 남성 애인이 사준 옷을 입고 남성 애인이 사준 액세서리를 해야 했습니다. 커플들이 외출할 때 콜걸이 입은 옷과 액세서리를 보고 그 남성의 경제 상태를 보는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오늘날 큰 돈을 번 남성들이 고급 차로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쇼오프하는 것처럼.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사교계의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면 호화로운 궁정에서 호화로운 댄스 파티가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줄줄이 입장하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고급스러운 모피 코트를 막 벗고 있습니다. 안에 입은 드레스도 화려하죠. 너무나도 비싸 보이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외투를 벗겨주고 있는 여성의 파트너는 여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성의 할아버지 뻘 되는 남자입니다. 같이 입장하는 남녀 커플들이 이 커플을 약간 좀 이렇게 흠칫흠칫 쳐다보고 있는 게 보이죠.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에서도 이런 고급 콜걸을 그린 그림이 많아요. 르누아르가 1회 인상파 전에 출품한 관람석이라는 그림에서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대담한 뭔가 당시 트렌드 최신 유행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고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는 고급스러운 의상을 입은 이 여성은 니니 로페즈라는 당시의 이름난 콜걸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커플이 오페라 극장 같은 데 온 것 같아요. 지금 오페라 극장에 박스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박스석으로 보면 왼쪽 밑에 무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함께 온 남성은 무대를 바라보지 않고 오페라 글라스를 들고 뭘 바라보고 있냐면 3층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3층에 또 괜찮은 여자가 있나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거리낌 없이 그려졌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큼 당시의 분위기가 돈이 있는 남자들이 이런 콜걸을 자신의 정부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보면 그런 고급 콜걸인 비올레타가 막 폐병을 앓고 있다가 폐병에서 회복해서 화려한 파티를 열면서 일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려한 파티에서 알프레도라는 순진한 시골 귀족 청년이 비올레타에게 구애를 하고, 비올레타는 귀족 청년의 구애에 마음이 움직여서 시골로 가서 살지만 다시 자신의 옛날 애인 중에 한 명인 남작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남작을 만나게 된 것은 알프레도의 아버지가 와서 부탁을 했고, 그 알프레도의 아버지의 헤어져 달라는 부탁을 듣고 비올레타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 이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알프레도에게는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떠났다라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옛날 애인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비올레타라는 인물은 알프레도 외에도 많은 애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오페라를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봤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만연된 풍습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라트라비아타에서 비올레타는 결국 자신의 애인인 알프레도에게 모든 순정을 다 바치고 자신의 지병인 폐병이 악화되어서 일찍 죽는 그런 비극적인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콜걸들이 실제로 자기의 고객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앙리 게르백스라는 화가가 그린 롤라라는 그림이 훨씬 더 실제 콜걸의 모습과 가까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 속의 남성은 고급 창부에게 반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창부와 밤을 보내고 죽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지금 막 금방이라도 투신할 듯한 그런 포즈로 테라스를 잡고 마지막으로 어두운 얼굴로 자신의
애인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 그림은 1878년 살롱전에서 낙선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성이 벗어놓은 옷들이 막 이렇게 겹쳐져 있거든요. 이 옷들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던진 것처럼 벗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지나치게 사실적이다라는 이유로 살롱전에서 낙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급한 그런 창부가 있었던 반면에 거리에서 호객을 해야 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창부들은 낮에는 거리에서 호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밤에만 어둠이 내렸을 때만 거리에서 호객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루이 앙케탱이 그린 밤의 샹젤리제에 서 있는 여자라는 그림은 언뜻 보면 좋은 옷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묘사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입고 있는 망토의 털도 그렇고 좋은 옷이 아니에요. 값싼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베일을 썼는데 베일 너머에 보이는 여성의 얼굴은 좀 나이가 들어있죠. 그녀는 밤의 샹젤리제에서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빨개진 걸 보면 날씨가 제법 추워요. 그런데 아무도 그녀의 호객에 응하지 않고 마차들이 냉정하게 그녀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오히려 당시의 파리에서 생계를 해결했던 많은 창부들의 처지를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낮에는 그럼 어떻게 호객을 했나 하면 낮에는 카페에서 호객을 했답니다. 카페에서 술을 마시면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 앞에 남성이 와서 앉으면 이제 영업이 된 거예요. 마네가 그린 자두 브랜드라는 그림에서 화사한 색감의 분홍빛 의상을 입은 여성이 분홍빛 의상도 그렇고 쓰고 있는 검은 모자도 그렇고 그림에서 그런 그늘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대리석 테이블의 그 질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그러나 이 여성을 보시면 지금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혼자. 굳이 여성이 혼자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여성들이 영업을 하는 여성입니다. 그러다가 앞에 남자가 앉으면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이죠. 드가가 그린 저녁의 카페 테라스에 있는 여성들이라는 그림을 보면 4명의 여성이 앉아있는데 모두 좀 터무니없을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밤에 카페 테라스에 앉아있는 여성들이 그 소위 말하는 양갓집 처녀들은 아닐 겁니다. 그녀들은 모두 지금 호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둥 너머에 있는 여성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한 남성의 실루엣이 맨 오른편 기둥 너머로 막 사라지고 있는데 남성이 이 여성을 원했고 여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앉은 여성이 좀 초조한 듯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영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그림들이 이제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에 의해서 많이 그려졌어요. 왜냐하면 인상파 화가들의 시간을 많이 보낸 곳이 카페이고 카페에서 자연히 호객을 하는 여성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네가 1883년에 죽기 전에 거의 최후의 대작으로 그린 이 폴리 베르제르의 바라는 그림에서 폴리 베르제르는 파리의 대형 카바레였습니다. 그 카바레 바에서 지금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휘종이라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휘종의 뒤에 큰 거울이 있는 거예요. 대형 거울을 통해서 여기서 막 많은 2층 객석에 많은 손님들이 앉아 있고 왼쪽 위에 지금 고개사의 발이 보이잖아요. 서커스 공연이 카바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바레가 얼마나 큰 곳이겠습니까? 그렇게 시끌시끌하게 막 영업을 하고 있는 데서 이 여성 앞에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여성의 뒷모습, 휘종의 뒷모습이 보이고 그 휘종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약간 위협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남자 얼굴도 보이죠. 이 남자는 아마도 휘종에게 이 차를 가자고 제안하고 있을 겁니다. 휘종의 얼굴은 무표정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그냥 필요한 여성의 얼굴입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워요. 지금 입고 있는 까만 옷, 잘록한 허리, 검은색 끈에 메달을 걸고 있고 가슴에 꽃으로 코사주를 만들어서 꽂고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그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매일의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처지이고 이런 여성들의 되게 최후의 갈 곳은 매춘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녀의 표정은 이렇게 무표정하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한 밤에 불빛이 명멸하는 까레지만 그녀는 이 2층 객석에 앉아있는 여성들의 처지가 될 수 없으며 이렇게 젊음을 허비하면서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죠. 만해는 이런 여성들에게 뭔가 심정적으로 동정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나라는 그림을 보면 그런 고급 창부인 나나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 그녀와 함께 외출하기를 기다리는 잘 차려입은 나이든 남자가 보여요. 근데 남자를 반만 그렸어요. 이 남자를 거의 무시하는 거죠. 남자는 거의 그림 속에 벽지 무늬 정도의 처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뒤에 앉아 있는데도 나나는 조금도 그 남자가 거의 신경 쓰이지 않는 것처럼, 남자가 안 보이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데만 열중해 있습니다. 뭔가 이런 그림을 보면 마네라는 인물이 좀 호감이 가죠. 뭔가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림에서 주인공을 남성이 아닌 나나라는 여성에게 주인공의 위치를 준 것 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나나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구겐하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거울 앞에서라는 그림인데 그림을 싹 옆으로 돌려보면 이 나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림 속에서 지금 여성은 오른손으로 코르셋 끈을 조이면서 코르셋을 묶고 있는 그림인데 대범한 붓터치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네가 굉장히 좋아했던 색깔이 파란색과 검은색인데 파란색의 사용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분위기의 또 하나의 대도시가 있죠. 런던입니다. 런던에서도 부유한 남성들이 자신의 어떤 정부를 데리고 있는 풍조가 만연했어요.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깨어나는 양심이라는 그림에서도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구들이 굉장히 고급한 가구들이 있는 피아노도 있고 원목 탁자도 있고 도 깔린 집의 응접실에서 남자의 무릎 위에 여자가 앉아있다가 막 일어나는 장면이거든요. 여자의 손을 보시면 여자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잖아요. 이런 흰 옷은 빅토리아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 옷은 속옷입니다. 그러면 속옷만 입고 남자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여자가 일어났는데 여자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다. 그러면 이 여자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여자의 위치는 이 남성의 정부일 겁니다. 남성은 아마도 이런 산업혁명의 와중에 공장을 하거나 뭔가에서 큰 돈을 번 처지이고 여자를 교회의 좋은 집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이죠. 실제로 헌트는 이 그림을 세인트 존스 우드라고 하는 런던의 부촌의 한 저택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해요. 여성은 남성의 무릎에서 앉았다가 막 일어나면서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림에 거울이 등장해요. 지금 여성의 등 뒤로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눈앞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성이 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초여름이나 5월의 실록인 것 같아요. 여성은 이 눈부신 실록을 보면서 뭔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작품의 제목이 깨어나는 양심이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나가서 자주적으로 살아보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락한 처지를 버리고 여성이 만약 뛰어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여성은 하녀로 일하거나 공장 직공으로 일하거나 상점의 점원으로 일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해봤자 여성은 남성의 절반밖에 급료를 받지 못했고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여성은 점점 더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곤의 늪으로 빠질 게 뻔한데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안락한 생활을 포기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남성의 시각입니다. 여성을 성모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그리려고 하는 철저한 남성의 시각에서 이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실제로 헌트는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여성의 얼굴을 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실록을 보면서 여성이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림을 사간 이는 알렉 페어베인이라고 하는 버밍엄의 직물 상인의 사갔습니다. 그런데 헌트의 그림을 다시 갖고 와서 여성의 표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이라서 그림을 걸어놓고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림을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응해서 이렇게 놀라는 듯한 표정을 고친 거예요. 그림을 고치게 된 사연마저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겁니다. 여성에게 성모 마리아와 같은 식의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또 여성은 남성의 입맛에 맞게 관능적이어야 한다. 남성의 요구를 결코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75년에 파리 오페라 코믹에서 초연된 카르멘이라는 오페라가 대실패를 하고 이 작품을 작곡한 작곡가 조르주 비제는 그 혹평에 큰 타격을 입어서 신근경색으로 이해에 37이란 나이에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칼멘이라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집시이고 담배 공장의 직공이고 손버릇이 나쁜 물건을 예사로 훔치는 카르멘이라는 하류계층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코 도덕적으로 선한 여성이 아니고 도노세라는 순진한 병사를 유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도노세를 버리고 에스카미오라는 투사에게 가버립니다. 그 투사에게 가지 못하도록 도노세가 아무리 애원해도 카르멘은 듣지 않아요. 카르멘은 자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막의 도노세의 칼에 카르멘은 죽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칼에 찔릴 수도 있는 위협을 받으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남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나는 여자야말로 그 당시에 남성 관객들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여성 사이였을 거예요. 이 작품이 뭐 하바네라, 세기디아, 투우사의 노래 같은 굉장히 뛰어난 차이콥스키의 표현대로라면 지중해의 정열이 빛나는 것 같은 걸작 아리아들로 가득 차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초연 당시의 작품은 파리의 관객들에게 매몰차게 외면당합니다. 왜냐하면 파리의 관객들이 원하는 오페라의 주인공은 상류계층이거나 공주, 왕비이거나 아니면 전형적인 여자, 남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카르멘은 조금도 그 문법에 맞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나쁜 여자이고 자유를 원하였다는 죄목으로 남자에게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근데까지도 결국 여성에 대한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의 모습은 이렇게 남자들이 원하는 여성의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네의 몰랭피아나 아니면 비제의 칼멘 같은 작품들은 공개되었을 당시에 언론과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거센 비난을 한 대중은 아마도 남성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비난을 한 이유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여성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펌파탈이라는 이야기죠.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를 파멸에 빠지게 하고 남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여자들이 작품에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당시에 거리에 있었던 많은 여자들이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펌파탈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랭루즈라는 그 파리의 카바레가 문을 열었을 때 이 카바레가 1889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 카바레를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카바레에서 거의 죽치고 있었던 앙리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툴루즈 로트렉은 알비의 백작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백작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근친혼의 그 폐해로 유전병이 있었어요. 뼈가 대단히 약했습니다. 12살 때 다리뼈가 부러진 후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굉장히 작았고 빨리 뛰거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로트렉은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파리로 와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그리나 하면 경마장의 기수이거나 춤추는 댄서를 그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춤추는 댄서나 기수들의 모습이 대단히 자신의 마음속의 열망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리고 툴루즈 로트렉은 대단히 빨리 드로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랭루즈는 후발주자인 자신들의 그 카바레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툴루즈 로트렉을 기용해서 그에게 홍보 포스터를 그리게 합니다. 홍보 포스터가 그렇게 영향력이 컸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영화나 TV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마다 나붙는 홍보 포스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툴루즈 로트렉이 그린 많은 물랭루즈 포스터 중에 하나인 라굴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라굴리가 무슨 뜻인가 하면 물랭루즈에서 캉캉을 추었던 댄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림에서 지금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면서 무용수가 춤을 추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실크햇을 쓴 신사는 이 춤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손을 막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왼편에 이 노랑 동그라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시고 싶으실 텐데 이게 물랭루즈에서 자결하는 조명의 빛입니다. 당시에 물랭루즈는 백열등 조명을 사용했어요. 에디슨이 잘 끊어지지 않는 필라멘트를 개발해서 백열등을 처음으로 상용화한 것이 1879년입니다. 그런데 1889년에 문을 연 물랭루즈가 백열등 조명을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로는 획기적인 점이었을 거예요. 춤추는 캉캉 같은 그런 파격적인 춤을 추는 무희들, 백열등 조명 이런 것들을 툴루즈 로트렉은 포스터로 보여줌으로써 물랭루즈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석판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5가지의 색으로 그려진 석판화를 시간당 10,000장까지 인쇄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툴루즈 로트렉의 물랭루즈 포스터가 거리에 붙으면서 그는 사실 주류 언론으로부터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술을 타락시켰다라는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툴루즈-로트렉의 상호 포스터를 통해서 또는 알폰소 무아의 연극 포스터를 통해서 미술관이나 궁정에 있었던 그림이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상업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된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툴루즈-로트렉은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3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그렇게 36살로 일찍 죽기 전까지 툴루즈-로트렉이 그린 많은 그림의 주인공들은 바로 매춘부들이었습니다. 파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매춘부들의 모습은 결코 젊고 아름답고 남성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늙어가는 직업인들의 모습이에요. 툴루즈-로트렉의 그림 속에서 매춘부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만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아름다움보다는 진실이 맞겠죠. 툴루즈-로트렉의 그림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역사에서 또 그림에서 철저히 타자로 그려졌던 그 팜파탈들은 젊고 아름답고 치명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이 툴루즈-로트렉의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고단하게 늙어가고 있는 그저 보통 여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림이 왜 아름답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은 역사가 아니라 당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또는 우리의 잊혀졌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되살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팜파탈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약간 좀 자극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많은 어떤 진실의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남는 그런 이야기와 마음에 남는 그림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